역사 역설. 오늘은 정감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덕궁의 중심 인정전 앞마당에 한 사내가 서 있습니다. 왕의 시선이 곧바로 닿는 자리, 보통의 신하라면 숨조차 고르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습니다. 서북 출신 전민 문인방. 그는 천민의 신분으로 조선의 임금 정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날 거행된 것은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죄를 묻는 친국. 조선에서 친국은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판단될 때만 열렸습니다. 문인방이 연루된 사건은 그만큼 중대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군사를 규합해 대구를 침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수를 죽이고 무기를 확보한 뒤 점차 세력을 불려 조선 왕조의 질서를 뒤엎으려 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사는 단 한 번의 봉기도 일으키지 못한 채 사전에 발각됩니다. 모든 것은 준비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은 이 사건을 결코 미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동 음모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한 사상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정감록. 조선 왕조에서 정감록이라는 이름이 공식 기록에 분명히 등장하며 대규모 정치 사건과 결합된 사실상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문인방 사건이었습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책은 이시 왕조는 끝나고 정씨가 새 세상을 연다는 역성혁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천민 문인방은 이 예언을 미래 이야기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실현해야 할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은 가장 낮았지만 꿈은 가장 높았습니다. 왕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한 천민. 정조 앞에 선 문인방의 당당함은 자신의 무죄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조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문인방을 그토록 확신하게 만든 정감록은 과연 무엇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들어오니 정씨가 800년 동안 도읍할 땅이다. 정감록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결국 이 한 줄로 압축됩니다. 조선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열린다. 그 왕조의 주인은 이씨가 아니라 정씨, 그리고 그 도읍은 계룡산이라는 선언입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유포된 대표적인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단순한 점술서나 미신의 산물로만 바라보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맹점을 남깁니다. 오늘날 정감록은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소환됩니다. 정도령을 자처하는 정치인 혹은 누군가를 풍자하기 위한 소재로 가볍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 후기의 사람들에게 정감록은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당대의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텍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이 말한 것은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성혁명, 즉 하늘의 뜻이 이미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리학 국가 조선에서 왕조의 정통성은 하늘의 명, 천명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정감록은 그 천명이 이미 이 시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질서가 정당하지 않으며 지금의 왕조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가장 깊이 파고든 계층은 조선 사회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도 권력자도 아닌 전민과 평민 지식인 곧 피지배층이었습니다. 문인방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감록은 현실을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는지, 왜 능력이 아니라 태생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한지. 정감록은 그 이유를 개인의 탓이 아니라 시대의 운명에서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예언은 절망을 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제공하는 언어였습니다. 지금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진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확신. 그래서 정감록은 피지배층에게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미래 설계도처럼 읽혔습니다. 문인방 역시 정감록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재해석했습니다. 천민이라는 신분은 그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정감록이 예언한 정시의 도읍은 단지 다른 왕의 탄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정감록이 말한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토록 계룡산을 미래의 중심으로 상상했을까요? 문인방 사건은 단순한 영모 모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실록에 비중 있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실록이 자세히 다루었다는 것은 조정이 이 사건을 일회성 소요나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조즉위 초 새로운 왕권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은 문인방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추국을 받은 사람은 10여 명. 숫자만 놓고 보면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구상한 범위와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봉기가 아니라 서울과 강원도, 함경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전국적 조직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조선 사회 전반에 동조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조정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양양에서 봉기합니다. 지방 군수를 제거해 행정과 군사 지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어 무기와 병력을 확보한 뒤 강릉과 원주를 거쳐 점차 세력을 확장합니다. 최종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동대문을 통해 한양으로 진입해 조선 왕조의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 이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명백한 체제 전복 시도였습니다. 더욱 조정을 긴장하게 만든 것은 이 계획이 우발적 분노나 개인적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상에 기반한 정치적 구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인방과 공모자들은 정감록이 예언한 이시 왕조의 종말과 정시 왕조의 도래를 현실의 역사로 끌어오려 했습니다. 즉, 이들은 왕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와 조정이 보기에 이 사건은 당장의 병력 규모와 무관하게 이미 위험한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왕조의 근간을 떠받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통성입니다. 그리고 문인방 사건은 그 정통성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 사건을 실패한 음모로 축소하지 않았고 초기부터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왜 조선 조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사를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조즉위 초 정치 질서와 어떻게 맞물려 있었던 것일까요? 문인방 사건은 우연히 터진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조즉위 초 조선의 정치 질서가 요동치던 시기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조정의 권력 중심에는 강력한 후원자이자 실세였던 홍국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주와 전횡은 곧 조정 내부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숙청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홍국영의 몰락이 그 한 사람의 퇴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홍국영의 후원을 받던 인물들 역시 연쇄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조즉위 초 2조 판서를 지낸 송덕상이었습니다. 송덕상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조 초 정치 구도 속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던 인물이었고 동시에 조정 내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존재였습니다. 1781년 송덕상이 유배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의 권력 재편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을 전후해 문인방을 중심으로 한 거사 모의가 본격화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공백과 불안이 사회 하층부까지 전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공모자는 10여 명, 그중 양반은 송덕상과 이경래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민과 양민, 곧 조선 사회의 피지배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민 지식인들은 양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문인방을 비롯한 이들은 기존 정치 질서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즉위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치 권력의 이동은 양반들 사이에서만 일어났고 신분 질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도구가 됩니다. 양반이 몰락하고 기존 권력이 붕괴하며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수 있다는 믿음. 문인방 사건은 곧 이런 인식이 조선 사회 하층에서 어디까지 확산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조 초 정치의 불안정성은 궁궐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균열은 지방과 민중, 그리고 전민과 평민 지식인의 세계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평민 지식인들은 어떻게 학문을 익히고 어떻게 전국을 넘나들며 이러한 구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문인방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문인방은 이 사건의 주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주모자였습니다. 신부는 천민, 조선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인방은 조선 후기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었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은 정조즉위 초 2조 판서를 지낸 송덕상이었습니다. 송덕상은 문인방에게 목포 선생이라는 서호를 내릴 만큼 그를 신임했습니다. 천민에게 선생이라는 호칭이 붙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인방이 단순한 행동대장이 아니라 사상과 언어를 다룰 줄 아는 지식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인방은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함경도와 충청도를 오가며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정감록의 예언을 앞세운 설득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올 차례다. 이 말은 삶이 막혀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문인방은 형식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병력 모집, 조직 연결, 일정 조율까지 거사의 실질적인 전 과정을 사실상 그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장수 혹은 재상의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문인방에게 그것은 신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새로운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를 의미했습니다.
그 거사를 가능하게 해줄 최종 근거는 무기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문인방은 정감록을 단순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행 지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사 날짜가 정해지자 그는 정감록 가운데 6글자를 골라 하늘에 축수를 올립니다. 이 6글자는 사료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정의 기록은 그 내용을 끝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문구가 성리학적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조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장은 기록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을 놓고 보면 그 6글자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시 왕조는 끝나고 정시 왕조가 열린다. 다만 그 표현은 은유적이지 않았고 왕을 직접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인방은 그 예언이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앞당기려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문인방은 반역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라고 자신을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의 기록 속에서 그는 결국 역적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문인방이 이토록 확신했던 정감록의 예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왜 하필 계룡산이었을까요? 정감록의 예언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조선은 끝나고 정씨가 새 왕조를 열며 그 도읍은 계룡산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예언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된 기억과 상징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룡산은 그 자체로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산새는 태극처럼 휘어 감기고 물길 역시 같은 문양을 그리며 흐릅니다. 이른바 산태극 수태극. 풍수지리에서 산과 물이 동시에 태극을 이룬다는 것은 드물고도 강력한 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룡산은 일찍부터 새로운 나라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인식은 민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 당시 태조 이성계 역시 실제로 계룡산 천도를 검토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직접 계룡산 일대를 답사하며 궁궐터와 도성 입지를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출발점에서 계룡산이 현실적인 선택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도읍은 결국 한양으로 확정됩니다. 계룡산 천도는 실현되지 못한 계획, 곧 가능했으나 선택되지 않은 역사로 남게 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계룡산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한때 왕조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룡산은 언젠가 다시 선택될 수 있는 곳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계룡산 신도안 일대는 특별한 시선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이미 한번 왕조의 도읍 후보가 되었던 장소였고 그 사실은 세대를 거쳐 전승됩니다. 정감록이 말한 새로운 세상은 완전히 낯선 공간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한 차례 문턱까지 갔던 장소에서 열릴 것이라는 상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산은 단순한 예언의 배경이 아니라 현실과 상상이 겹쳐진 가장 설득력 있는 무대가 됩니다. 정감록은 아무 산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의 시작과 끝이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장소, 조선이 태어날 뻔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여겨진 곳, 그곳이 바로 계룡산이었습니다. 문인방과 같은 이들에게 계룡산은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역사가 증명한 가능성의 땅이었고, 그래서 예언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예언이 어디에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입니다. 정감록은 누군가의 책장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따라 이동했고 길을 따라 번졌으며 특정한 공간과 결합해 신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계룡산과 연결된 또 하나의 상징적 공간 그리고 정감록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도처럼 작동했는지로 이어집니다. 문인방 사건의 공초 기록에는 의외의 지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의 초포입니다. 초포는 지도 위에서 보면 그다지 눈에 띄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길 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호남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의 결절점이었습니다. 육로와 수로가 만나는 지점, 사람과 물자가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초포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정보가 오가고 소문이 퍼지고 세상의 변화가 가장 먼저 감지되는 일종의 관문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감록은 초포를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정감록에서 초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신호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배가 드나들면 세상이 바뀐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배는 곧 이동이고 이동은 곧 질서의 변화입니다. 초포에 배가 드나든다는 것은 고립된 세계가 열리고 닫혀있던 흐름이 연결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감록을 믿는 이들에게 초포는 세상이 바뀌기 직전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포는 지리적 공간을 넘어 예언의 무대가 됩니다. 문인방 사건의 공모자들이 초포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지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정감록의 세계관 속에서 의미를 지닌 공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초포는 새 왕조가 열리는 계룡산으로 향하는 길목이자 변화의 기운이 현실로 드러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정감록을 신봉하던 사람들에게 초포는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 서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초포는 거사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공간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과 길, 포구와 마을처럼 구체적인 장소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초포는 바로 그렇게 예언이 현실의 공간과 맞닿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예언은 공간을 필요로 했고 공간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꿈꾼 몸을 보존할 수 있는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음은 정감록이 제시한 또 하나의 핵심 개념, 십승지 이야기입니다. 계룡산 연천봉 정상부,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바위에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방백마 구옥화생. 이 문구는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8글자를 파자와 상징으로 풀어 읽었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해석은 섬뜩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이후 482년이 되는 해, 곧 서기 1873년 전후로 멸망한다는 예언. 예언이 두려운 이유는 막연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점이 특정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과 겹쳐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중반 조선은 이미 위기의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단, 국고의 고갈, 농민 봉기의 확산, 그리고 서구 열강의 접근. 이 모든 불안이 겹쳐지면서 조선의 운명이 다했다는 말은 더 이상 허공의 소문이 아니게 됩니다. 예언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자 불안해진 것은 민중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역시 이 예언을 그저 웃어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국가 운영의 핵심에 있던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정감록이 만들어내는 상징적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응은 군사적 탄압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곧 풍수와 상징의 세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계룡산 일대 사찰의 이름을 바꾸는 조치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시의 기운을 누르고 예언의 상징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 정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미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에서 풍수와 명명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은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곧 천명과 짐맥의 조화를 통해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 예언이 이 체계 전체를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은 이미 바뀌었고 땅의 기운은 이 시가 아닌 정시에게로 옮겨갔다는 주장. 왕실이 느낀 불안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응은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감록을 의식한 체계적 조치였습니다. 무력을 동원해 예언서를 금지하는 동시에 공간과 이름, 상징을 바꾸는 방식으로 예언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실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정감록의 존재를 더 강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눈에는 이 모든 조치가 하나의 신호로 읽혔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이 틀렸다면 왜 저토록 애써 지우려 하는가? 이 지점에서 정감록은 단순한 민간 신앙을 넘어 국가와 민중이 동시에 의식한 위험한 텍스트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왕실이 두려워하고 지우려 했던 이 예언은 과연 어떤 책이었을까요? 정감록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 이토록 널리 퍼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정감록의 실체, 그 책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감록은 한 권의 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정감록은 그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정감록은 단일한 저작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정감록이라 불리는 예언서는 적게는 수십 종, 많게는 450종에 이르는 이본들의 집합체입니다. 내용도 구성도 표현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단 하나, 조선 왕조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이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영조 15년 1739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조선 사회 전반에 정감록적 예언이 상당히 퍼져 있던 뒤였습니다. 즉, 기록에 등장한 시점이 탄생의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망하고 정시는 흥한다. 이 문장은 정감록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잠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계룡산 도읍설, 정시 왕조 출현설과 같은 파편적인 예언들은 이미 민간에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는 아직 정감록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선 왕조는
이러한 예언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태종, 세조를 거치며 비기류와 참서에 대한 대대적인 금서 조치가 내려집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감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공식 인쇄물로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의 손을 통해 조용히 옮겨 다녔습니다. 밤에 몰래 필사되고 집집마다 숨겨졌으며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장이 바뀌고 구절이 덧붙여지고 불리한 내용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사람이 읽고 사람이 믿고 사람이 다시 써 내려가며 그 시대 현실과 욕망이 계속 덧이 펴진 결과물이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감록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면 기근에 맞는 예언이 강조되었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전쟁을 예고하는 문장이 늘어났습니다. 시대가 불안할수록 정감록은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언어로 변형되었습니다. 정감록이 조선 후기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를 마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설명해주기 위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감록은 지식인의 책장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하필 그 예언의 주인공은 정씨였을까요? 조선 왕조와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그 성씨의 기억은 어떻게 예언으로 굳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왜 정씨였는가 정감록이 선택한 이름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정감록이 말한 미래의 주인은 우연히 선택된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왕조의 정통성과 충돌해 온 이름, 그것이 바로 정씨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씨는 늘 체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 그 체제와 어긋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인물들과 겹쳐 있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새 왕조 조선이 세워지는 순간까지 끝내 고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왕조가 다른 왕조로 넘어가는 결정적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조선은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리면서도 동시에 그를 버려야만 했던 이름으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기억은 정씨라는 성을 조선 체제 밖으로 밀어내는 첫 번째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조선 개국의 설계자, 그러나 조선에서 가장 빨리 제거된 인물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의 난 속에서 비극적으로 제거됩니다. 조선은 그의 사상을 필요로 했지만 그의 존재는 끝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역시 조선을 만든 사람이면서도 조선에 의해 제거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 중기에 이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여립입니다. 정여립은 대동계라는 조직을 통해 기존 질서와는 다른 정치적 상상을 시도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의 죽음은 영모혐의라는 이름으로 처리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여립의 실제 혐의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남긴 이미지입니다. 정씨는 조선 사회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거나 도전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징적 성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몽주, 정도전, 정여립으로 이어지는 기억은
하나의 공통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정씨는 늘 시대의 전환기에 등장했고 늘 체제의 논리와 충돌했으며 늘 제거되거나 배제되었습니다. 민중의 기억 속에서 이 반복은 하나의 질문으로 변합니다. 조선을 대신할 왕조가 있다면 그것은 조선에 가장 많이 맞서 온 성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감록이 말한 정씨의 왕조는 완전히 새로운 상상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역사적 기억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정씨는 조선을 부정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조선을 넘어설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정감록이 정씨를 선택한 것은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이 지워버린 이름들, 그러나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이 예언 속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지나간 역사처럼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퍼져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서북 지역과 평민 지식인들이 정감록의 주요 전달자가 되었을까요? 다음은 정감록이 퍼진 땅과 사람들, 그 사회적 확산의 이야기입니다. 정감록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곳은 조선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대는 18세기 서북 지역, 곧 평안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국경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와 문화의 주변부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중앙 관료 사회와의 거리는 멀었고 차별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8세기에 들어 이 땅은 새로운 변화를 맞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인삼 재배 확대, 광산 개발의 활성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서북 지역에는 기존 조선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신흥 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는 양반 가문이 독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인 상민 심지어 전민 출신까지 경제적 여유를 손에 넣는 사례가 점차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돈은 학습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당을 세우고 책을 구하고 글을 배우는 일이 더 이상 양반만의 특권이 아니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이들이 바로 평민 지식인입니다. 그들은 양반의 가문을 갖지 못했지만 양반과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었고 경전과 역사, 예언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인방 역시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민 신분이었지만 훈장을 사칭할 만큼 학식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고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신분의 벽은 끝내 넘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고 관직 진출은 꿈조차 꾸기 어려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존 질서 안에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질서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정감록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왕조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지금의 질서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서북 지역의 평민 지식인들에게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좌절을 합리화해주는 설명이었고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왕조의 멸망이라는 급진적 상상을 선택합니다. 정감록은 이들에게 미래를 예언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서북 지역에서
정감록이 집중적으로 유통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 학습의 확산, 그러나 여전히 닫혀있는 신분 구조. 이 세 조건이 겹쳐질 때 정감록은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가 됩니다. 문인방과 같은 인물은 그 언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로 끌어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정감록이 제시한 살아남을 수 있는 땅, 곧 십승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다음은 정감록이 약속한 피난처이자 이상향, 십승지의 이야기입니다. 정감록이 제시한 미래는 왕조의 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언에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난세가 닥쳤을 때 전쟁과 기근,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땅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몰리지 않고 군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며 자연이 스스로 사람을 보호해주는 곳. 정감록은 그 땅들을 막연한 이상향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적시했습니다. 풍기와 안동, 계룡과 가야, 공주와 태백. 이 이름들은 모두 조선의 남쪽 산과 산이 겹겹이 이어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감록이 그려낸 난세는 중앙 권력이 무너지고 군대와 세금 약탈이 백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넓은 평야보다 산으로 둘러싸인 땅이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십승지는 군사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버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승지로 꼽힌 곳이 경북의 풍기입니다. 정감록은 풍기를 십승지의 으뜸으로 묘사합니다. 곡식이 잘 자라고 물자가 끊기지 않으며 사람이 숨어 살기에 적합한 곳. 이 예언은 단지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이북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며 풍기를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감록의 십승지 전승을 직접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풍기는 총성과 포연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땅이었고, 그래서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과 겹쳐집니다. 그러나 십승지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감록이 말한 십승지는 단순히 살아남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십승지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혈통과 문벌보다 사람됨과 노동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서로 돕고 작게 나누며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회. 그래서 십승지는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차별 없는 이상 사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왕조가 열린 뒤에야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승지에서 그 세상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난세를 피해 들어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미 다른 질서를 살아내고 그 삶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점에서 십승지는 단순한 도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사회를 미리 살아보는 실험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인방과 같은 이들이 정감록에 끌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은 거창하고 위험했지만 십승지로 들어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일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은 민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다. 십승지는 그 기다림을 삶으로 바꾸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강력한 상상과 실천의 언어였던 정감록은 왜 수차례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조선 후기의 민중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음은 정감록이 역사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변모하는 순간 그 유산과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문인방의 거사는 끝내 시작되지 못합니다. 함께 움직이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밀고가 있었고 계획은 실행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모두 드러나고 맙니다. 조정이 손을 쓰기도 전에 거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체포된 문인방은 끝까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모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조가 직접 죄를 묻는 친국이 열린 뒤 그 다음 날 문인방은 대역 부도의 주범으로 능지처사됩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 그리고 조선이 체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응징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처형이었습니다. 조정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 한 번의 본보기로 만들어 정감록과 같은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문인방은 사라졌지만 정감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처형은 민중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저토록 두려워할 만큼 그 예언은 위험한 것인가? 문인방 사건 이후에도 정감록은 사람들의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다음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30여 년 뒤 더 큰 규모의 봉기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1811년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 홍경래는 서북민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치의 모순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봉기의 명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감록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합니다. 정시진인이 나타나 세상이 바뀐다는 메시지 그리고 기존 질서가 이미 하늘의 뜻을 이뤘다는 주장. 문인방의 거사가 실행되기도 전에 막혔다면 홍경래의 난은 실제로 수만 명의 민중을 움직였습니다. 한때는 관군을 압도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 봉기 역시 진압으로 끝났지만 정감록의 세계관이 단순한 공상이 아님을 조선 사회 전체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19세기 말 정감록은 또 한 번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혁명. 동학은 정감록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낡은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개벽이라는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금의 질서를 뒤엎어야 한다는 확신. 정감록이 예언의 언어였다면 동학은 그 언어를 철학과 조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사상이었습니다. 문인방의 실패는 그래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거사는 좌절되었지만 그가 믿었던 세계관은 더 넓게, 더 깊게 조선 후기 사회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예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매번 현실을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실패는 반복되었지만 꿈은 이어졌습니다. 문인방에서 홍경래로 그리고 동학 농민군에 이르기까지 정감록은 조선 후기 민중이 자신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든 하나의 변혁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결코 한 사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정감록은 틀린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절실한 질문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조선 후기의 민중이 끊임없이 다시 도전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이미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은 정치적 예언서이자 민중의 절규였다. 현실을 부정했지만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의 꿈, 비록 실패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중에 의해 역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 민중이 미래를 상상한 방식이었다.